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 자식들 효도에 행복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보통 결혼했거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죠. 하지만 제게는 피는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소중한 아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제게 그래도 남이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라며 걱정 섞인 말을 종종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전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 아들이 어떻게 저희 부부와 이런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연을 맺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시촌에서 하숙집을 운영했었어요. 저희 부부에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하숙집 덕에 애들 먹고 싶은 과자값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았죠. 그도 그럴 게 이 고시촌은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방세가 무척 저렴했는데요. 어머니 당신께서 하지 못했던 공부에 대한 한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방을 내주는 것으로 풀려고 시작하신 거였답니다. 사실 돈도 그닥 되지 않는 이 하숙집을 운영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긴 했어요. 말 그대로 애들이 먹고 입을 가자값, 옷값 조금 버는 정도였거든요. 그저 꽤 긴 시간 어머니의 일을 돕기도 했고 사람들과도 정이 많이 들어 제가 그 뒤를 잇게 되었죠. 물론 어머니의 손때가 가득한 이 하숙집을 팔아버릴 엄두가 나지 않기도 했고요. 방세가 저렴하기로 유명해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들 찾았기 때문에 방이 논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는데요. 다행히 애들도 형 누나들을 몹시 따르고 학생들도 애들을 귀여워해서 저나 남편은 무척 흐뭇했답니다. 특히 저희 아들 진우가 형 누나들을 잘 따라서 하숙집에서 노는 걸 무척 좋아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사람 좋아하고 활달한 아들이 한창 공부할 형 누나들에게 치대는 게 귀찮을 법도 한데 누구 하나 짜증을 내는 법이 없었어요. 그저 귀엽다며 과자도 사주고 공부도 가르쳐주며 친동생처럼 예뻐했었죠. 그런 형 누나들 덕분에 공부도 곧잘해 애들 둘 다 성적도 그럭저럭 잘 나왔었는데요. 특히 저희 진우는 무려 법학과에 들어가 저희를 아주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그땐 정말이지 얼마나 기뻤던지 합격 소식을 말하던 진우의 얼굴이 어찌나 밝고 기뻐 보였는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자신도 설마 붙을 줄은 몰랐는지 저와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웃는데 그렇게 좋을까 싶으면서도 어쩐지 뭉클해서 몰래 눈물을 훔치며 진우의 등을 토닥여줬었죠. 아들, 축하한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형 누나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어? 이제 대학생인데 장난 그만 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 엄만 우리 진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엄마, 나 앞으로 뭐든 더 열심히 할 거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열심히 사귀고. 엄마, 나 이제 그래도 되지? 고마워요. 엄마, 형 누나들한테도 나중에 내가 꼭 감사하다고 인사할 거야. 이제 나도 알바할 수 있으니까 알바도 하고 돈 모아서 여행도 가고 나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기대돼, 엄마.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진우는 자신의 말처럼 뭐든 다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 좋아하는 건 티가 나는지 주위에 친구도 늘 많아서 애들을 우르르 몰고 다녔죠.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밥을 먹이는 일도 많았어요. 하숙집 학생들과도 다 함께 어울려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과 잘 지냈죠. 특히 진우는 친구들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대학 친구들과 MT를 간다며 자주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들과 그러고 노는 게 한창 즐거울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허망하게 아들을 잃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 말렸을 텐데 여러분들도 자식을 먼저 잃은 분들 계시죠? 그 고통이라 말로 설명할 수 없었네요. 사고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간 MT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숙소를 잡았다며 술도 마시고 밤바다도 보고 회도 먹을 거라며 진우는 한창 들떠 있었죠. 워낙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 녀석이라 저희 부부는 연락이 없어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만 했죠. 근데 바닷가에서 술에 취한 친구 하나가 장난으로 바다에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진우가 그걸 먼저 발견하고 사고가 났다 외치며 바다에 뛰어든 거고요. 진우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해 수영을 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하필 그날따라 파도가 너무 높았고 술에 취해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기에도 힘에 벅찼던 거죠. 그렇게 친구는 구명조끼를 입혀서 어떻게든 내보냈는데 진우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중 그 파도를 헤치고 진우를 구할 만큼 수영을 잘하는 애들도 없었고요. 한 발 늦게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그땐 이미 진우가 물속에 가라앉고 시간이 좀 지난 상태였어요. 다행히 수습은 했는데 천근 같은 내 새끼가 그러고 차갑게 식어 누운 걸 보는 저희 가슴은 온몸이 갈갈이 찢어진다 해도 그보다는 덜 아플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진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어째서 여기 누워있어? 이놈아 눈 좀 떠. 눈 좀 떠봐 이놈아. 애미가 왔는데 어째 꼼짝을 않고 이러고 누웠어. 너 장난이지? 장난이라고 해.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장난이라고 해 놈아.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 보세요. 제 아들 멀쩡하지 않습니까? 어디 다친 것도 없고 그냥 기절한 것 같은데 좀 깨워주세요 선생님. 이놈이 워낙 개구져서 지 부모한테도 그렇게 장난을 잘 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아니 그냥 이러고 놔두면 어쩝니까? 저희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키운 생떼 같은 자식인데 이러고 어떻게 살라고. 학교가 끝나고 뒤늦게 온 딸은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저희를 붙들고 함께 울었어요. 지 오빠를 한번 보고 우리를 또 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지 눈물만 뚝뚝 흘렸죠. 그걸 보고 또 한 번 저희 가슴이 무너졌고요. 둘이서 그리 투닥이고 매일같이 싸워도 결국 서로 위해주며 고민 상담도 해주고 사이가 좋았는데 딸아이 심정도 말로 다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진우는 저희 집안의 보물이었고 든든한 첫째였고 또 늘 웃음과 행복을 주는 존재였으니까요. 이후 장례를 치르는 내내 무슨 정신이었는진 기억조차 제대로 나질 않습니다. 그저 지금 하숙집 학생들은 물론 이미 사회인이 되어 나간 학생들 모두 달려왔었는데 인사만 겨우 나누었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돌아왔을 때 진우가 없는 하숙집이 어찌나 조용하고 적막하던지 문득 깨닫게 되더군요. 이렇게 우리 집이 이 하숙집이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적이 없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누구 하나 그 적막을 깨뜨릴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남편, 딸아이는 물론이고 학생들도 모두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결국 그 꼴을 보다 못한 제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오빠가 하늘에서 우리가 이러는 걸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우리 이제 오빠 보내주자. 사람들 모두 오빠를 좋아하니까 오빠도 어딜 가나 적응도 잘하고 금방 친해지니까 위에서도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우리가 이러고 오빠 못 잊고 계속 슬퍼하고 있으면 오빠가 어떻게 위에서 편히 웃고 놀 수 있겠어.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진우라면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일부러 할 일을 만들어 바쁘게 지내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을 일을 만들어가며 노력했습니다. 진우가 보고 걱정하지 않도록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부모 걱정을 시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참 열심히 살았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던가요? 여전히 진우가 보고 싶고 그리웠지만 아픔도 조금씩이나마 희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진우의 생일이나 기일엔 눈물이 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라지더군요. 시간이 흘러 딸아이도 대학을 가고 무사히 졸업을 해 이제 결혼만 하면 되었죠. 하숙집은 여전히 방을 구한 학생들이 끊이질 않았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활기가 생겼습니다. 밥도 잘 나오고 방도 그만하면 깨끗하고 저렴하다며 한 번 들어온 학생들은 진득하니 머무르다 졸업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시기에 새로운 하숙생들이 많이들 찾아오는데 어느 날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학생이 하나 찾아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부르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저는 순간 숨을 멈추고 말았을 정도였답니다. 저 불쑥 찾아와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방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제가 사정이 너무 급해서 어떤 방이든 괜찮아요. 쪽방도 좋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학생의 이름은 박정학으로 아들과 어딘가 많이 닮아 있었어요. 성격은 조용하고 침착했지만 그 눈이며 코며 얼굴이 참 많이 비슷했죠. 놀라운 건 이 학생이 아들과 같은 대학, 똑같은 법대를 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들과 닮은 학생이 하숙집을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마치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 같아 순간 머리가 멍했죠. 정학 학생은 충격으로 놀라 멍하니 자신을 쳐다보는 저에게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며 방을 내어달라고 빌었어요. 법대 합격해 시골에서 갓 올라왔는데 집안 사정이 어렵다면서요.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정학 학생이 공부하는 걸 반대하신다고 하더군요. 당장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부냐고. 그냥 공장이라도 들어가 일이라도 하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학 학생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숙집에 청소를 해도 좋고 빨래를 해도 좋다며 지금은 돈이 없지만 그렇게 잡일이라도 하며 지내게 해주신다면 언젠가 꼭 받겠노라면서요. 사정을 들으니 형편이 너무 딱해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마침 방이 하나 남았는데 잡일은 괜찮으니 나중에 방세를 주는 걸로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믿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알 수 있었죠. 어머니를 도와 어려서부터 하숙집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기도 했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는 눈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머니께서 이 하숙집을 차리신 이유가 정학 학생같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방을 저렴하게 내어줘 공부 열심히 하게 하려는 뜻이셨으니 그 뜻을 이어 하숙집을 운영하는 제가 정학 학생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정학 학생.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잘 돼서 그때 내면 돼요. 어머니께서 생전에 정학 학생 같은 학생들을 많이 돕고 싶어 하셨거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해요. 알았지? 우리가 아침 저녁은 해줄 거고 점심 때도 밥 먹을 것도 없으면 괜찮으면 우리랑 같이 먹어도 되고 다른 학생들도 다 편하게 그러니까 엄마 다 생각하고 편하게 말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꼭 이 은혜 갚을게요. 저 약속 잘 지켜요. 정말이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학 학생은 우리와 한솥밥을 먹는 하숙집 식구가 되었어요. 정학 학생은 정말이지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도서관으로 향했고 학비를 벌려고 각종 과외 아르바이트에 나중엔 지친 기색으로 집에 들어왔죠. 마치 뭔가에 한이라도 맺힌 것처럼 잠도 설쳐가며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평소라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고 흐뭇해할 텐데 정학 학생은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매일 새벽같이 나가니 저희가 주는 아침을 먹는 일도 없고 새벽에나 들어오니 저녁 역시 먹질 않았죠. 안 그래도 말랐는데 갈수록 더 살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빨래나 청소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는데 매일 마당을 쓸고 다 같이 밥 먹는 방을 깨끗이 치우고 설거지까지 해두는 겁니다. 공부하기도 바쁘고 힘들 텐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러다 한 번은 결국 몸살이 났는지 일주일 내내 방에서 끙끙 앓는데 속이 다 타들어가더군요. 진우와 닮아 가뜩이나 마음이 쓰이는데 공부하랴 일하랴 밥조차 먹질 않고 몸만 축내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과 이야기한 뒤 저는 쌀을 곱게 갈아 만든 미음을 들고 정학 학생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정학 학생, 몸은 어때? 괜찮어? 약은 먹었고? 아유, 하숙집에서 아침도 저녁도 안 먹는 것 같은데 식사도 잘 못 챙길 것 같아서 내가 미움을 좀 쏘아왔어. 사람이 공부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건강보다 중요하진 않어. 공부가 얼마나 기력을 많이 소모하는데 그만큼 더 잘 챙겨 먹어야지. 어? 이렇게 아플 때까지 무리를 하면 어떡해. 사실 밥까지 얻어먹기가 염치가 없어서. 하지만 저 정말 괜찮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팩이 나오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도서관을 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밥을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아니, 그 삼각김밥 그거 먹는 거야? 그걸로 돼? 한창 때 사내가 아유 그러다 쓰러져 정학 학생.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지 말고 방을 옮기는 건 어때? 지금 쓰는 방보다 훨씬 좋을 거야. 원래 우리 아들이 쓰던 방인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떴어. 부담 갖지 말고. 정학 학생 보면 우리 아들 생각도 나고 매일 하숙집 일까지 거들어주니 남 같지가 않아서 그래. 밥도 못 챙겨 먹고 그러고 공부만 하는데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기도 하고 영 걱정도 되고 말이야. 정학 학생은 조금 놀란 듯 싶었지만 제가 재차 설득하자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이 망설이는 눈치였지만 체력도 받쳐줘야 공부도 하는 법이라며 제가 좀 밀어붙였죠. 정학 학생은 처음에는 좀 어색해했지만 이내 적응했고 금세 저희 가족들과도 친해졌어요. 처음엔 낯도 많이 가리고 말수가 적어서 영 숫기가 없다 싶었는데 친해지니까 우리 진우처럼 참 다정하고 성격이 아주 좋더라고요. 집안일도 싫은 내색 없이 먼저 돕겠다며 늘 제게 먼저 말을 걸기도 했고요. 김치 담그시는 거예요? 여기 배추 옮기면 되죠? 허리도 안 좋으신데 앉아서 쉬세요. 이런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죠. 아이고,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이런 거 안 도와줘도 돼.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해. 내 김치 맛있게 담고 수육 삶아서 부를 테니까. 아이고, 괜찮대도 이런다. 안 무거워?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매일 공부만 하겠어요. 이런 일 하면서 머리도 좀 식히고 해야 두뇌 회전이 더 쌩쌩하니 잘 돌아가죠. 걱정 마세요. 저 이제 튼튼해요.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요, 뭘. 남편 역시 시간이 나면 정학 학생과 바둑을 두기도 하고 야구를 보기도 하며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진우가 살아있다며 이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죠. 사실 진우가 그렇게 세상을 뜨고 남편이나 저나 많이 어두워졌었는데 모처럼 집안에 웃음이 감돌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딸아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엄마, 딸내미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아주 찬밥 취급이네. 누가 보면 내가 아니라 정학이가 친아들인 줄 알겠어.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시집가고 어쩌다 한번 얼굴 빼꼼 비추는 너랑 정학이랑 같아? 나도 네가 아니라 정학이가 더 진짜 자식 같구만.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학이처럼 엄마한테 잘해 이거사. 말은 온통 타박투성이었지만 딸아이는 오히려 보기 좋다며 이제 엄마 아빠가 예전처럼 돌아온 것 같다고 좋아했어요. 저나 남편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요. 사실 진우와 닮은 것도 닮은 거지만 정학이가 어찌나 싹싹한지 그래서 더 마음이 가기도 했어요. 그냥 하숙하는 학생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았죠. 정학이가 우리에게 잘하는 만큼 저희 부부 역시 내심 정학이를 친아들이라 여기며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는 정학이를 위해 야식을 만들어주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늦는 날엔 차로 데리러 나가기도 했죠. 그렇게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시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니 낯선 손님이 한 분 와 계시더군요. 저는 하숙집 앞에서 안절부절하며 서성이는 남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손에는 보따리며 비닐봉지를 주렁주렁 들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부모님이신 것 같아 누구 부모님인가 기억을 더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정학이 애비 되는 사람이라고요. 진작에 한번 찾아뵀어야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제야 이렇게 왔습니다. 아들과 그때 싸우고 연락이 끊겼었는데 여길 찾느라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지요. 그리고 이건 약소하지만 제가 시골에서 지은 농사로 만든 반찬 몇 가지입니다. 그냥 제 입에 풀칠만 겨우 할 정도라 대단치 않아요. 그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좋으니 달리 드릴 것도 없고 그저 제 정성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저는 정학이 아버지께서 주신 보따리를 받으며 어쩔 줄을 모르고 안으로 모셨어요. 정학이 아버지께선 몇 번 거절하시더니 결국 머뭇머뭇 안으로 들어와 정학의 방을 살피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그래서 혹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들을 수 있는지 여쭈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정학의 아버지도 정학이도 참 힘들게 살았더군요.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그만 눈시울이 뜨끈해졌습니다. 아는 결혼해서 정학이를 낳고 몇 년 후 죽었어요. 대장암이라는데 다 제가 죄인이지요.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는데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못난 남편 만나 식당 설거지며 청소부 일이며 안 해본 일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한창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잘 나갈 때 친구의 보증을 서줬는데 그것 때문에 집이 폭삭 망해서 저도 친한 친구가 배신을 했다는 사실에 몸져 누워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도 못했고요. 정학이는 그야말로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았다고 해요. 정학이가 갓난쟁이일 땐 분유값이 없어 분유를 훔치다 걸려 혼쭐이 나기도 했을 정도라고요. 다행히 사정을 들은 슈퍼 주인이 정학이네를 딱하게 여겨 좋게 해결되었지만 힘든 건 매한가지였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린 정학이를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어머니가 일을 다니셨는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요. 비록 정학이가 어려서 지 애미를 잃고 못난이 애비 손에 컸지만 참 공부를 잘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놈이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만두라고 말하는 제 가슴도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도 제가 참 못난 아비인 건 압니다만 방법이 없었어요. 학교에 가려면 잘 곳도 마련해야 하고 학비도 내야 하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돈이 들 텐데 당장 이번 달 전기세나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부터 걱정을 해야 하는 형편이니 어쩝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정학이 이놈이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지요. 다 자신이 못난 탓이라며 정학이 아버지께선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정학이가 연락을 끊은 것도 당연하다며 그래도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가슴을 치셨죠. 저는 울고 계신 정학이 아버지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더니 정학이가 들어오더군요. 밖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지 아버지를 보고도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버지, 이제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 무작정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집에 돈이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응원해 주길 바랬는데 그랬는데 아버진 제가 왜 그렇게 공부에 매달렸는지 알고나 계세요? 저 아버지 때문에 이 길 들어섰어요. 잘 살고 싶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아보고 싶어서요. 아버지처럼은 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공부에만 매달렸다고요. 그 온순하고 다정하던 정학이가 화를 내는 모습에 전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정학이 역시 여러 사정들로 상처가 많은 게 분명해 보였죠. 정학이의 절규를 들은 정학이 아버지께선 이제 숨죽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마치 발에 못이라도 박힌 양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선 진정하라며 정학이를 방 안에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정학이 아버지께 우선 좀 진정하시고 찬찬히 이야기해 보시라고 차라도 한 잔 내어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돌아오니 정학의 아버지께서 떨리는 손으로 제게 봉투를 2개 건네시더라고요. 하나는 그간 드리지 못했던 하숙비고 또 하나는 편지라면서 아들에게 전해달라면서요. 제가 못나서 자식놈이 공부를 한다는데 등록금은 고사하고 하숙비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걸로 정학의 하숙비에 보태주세요. 적은 돈이지만 지금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제가 가고 나면 아들에게 전해주세요.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비틀비틀 걸어나가는 정학의 아버지를 보면서도 저는 차마 붙잡지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많이 힘들었을 정학이도 정학이었지만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도 가질 않았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확인하고 다시 원래대로 닫았습니다. 안에는 한 푼 두 푼 모았을 것이 분명한 꼬깃꼬깃한 돈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창가에서 이제는 저 멀리 점이 되어버린 제 아버지를 지켜보는 정학이에게 봉투 2개를 모두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편지를 주고 가셨으니 꼭 읽어보라고 당부했죠. 정학아,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 자식이 먹고픈 거, 입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파. 어떻게 안 그러겠어. 힘들게 낳아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업어서 길렀는데. 그래, 아직 네가 네 아버지를 다 이해하긴 힘들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아버지께서 너한테 미안하다며 이렇게까지 수소문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겠니? 저는 정학이가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놀라 거실로 나오니 울음소린 정학이의 방에서 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온통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정학이가 마구 울부짖더군요. 저 어떻게 해요? 저 아버지께서 암이시래요. 이미 병원에서 수술도 못할 만큼 전이가 됐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고. 아주머니, 저 진짜 어떻게 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께 너무 못된 말만 많이 했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냥 사실은 왜 이제야 왔느냐고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인생이란 게 때로는 참 얼마나 잔인한지 힘들게 살아온 정학이 가족에게 닥친 불행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이제 정학이도 어떻게든 자리 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두 부자가 화해만 하면 되는데 하늘이 정말 야속할 따름이었죠. 전 정신없이 우는 정학이를 달랜 뒤 얼른 아버지께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아버지께 가서 못다한 이야기 다 하고 그렇게 서로 간의 오해를 풀라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인데 풀지 못할 오해는 없을 거라고요. 정학인 제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짐을 싸 그렇게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약 1달 뒤 정학이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3개월은 살 거라고 했는데 이제 겨우 오해를 다 풀고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수술할 곳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죄송해요. 달리 전화할 곳이 없어서 그냥 여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전화드렸어요. 어디에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세상에 아버지랑 저 말곤 아무도 없어서. 저희 부부는 정학이와 정학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급히 차를 몰아 내려갔습니다. 아직은 세상을 잘 모를 어린 청년이 제 부모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막막할지 짐작이 갔고 그 심정이 어떨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상대로 정학인 장례를 치를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까지 눈시울이 뜨겁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정학이를 따뜻하게 안아준 뒤 서둘러 장례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빈소는 빠르게 차려졌지만 정학이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오래고
정학의 아버지께서도 친구가 몇 없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저와 남편, 정학이만이 빈소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더 마음이 아프던지. 결국 저와 남편은 친구들과 저희 하숙집을 거쳐갔던 사람들 중 시간이 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 빈소를 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들 자기 일처럼 놀라고 걱정하며 빈소를 찾아주었고 일이 바빠 못 온 사람들은 화환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딸아이도 정학이는 자신의 동생이나 마찬가지라며 만살 제쳐두고 달려왔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는 정학이에게 모두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와 제 남편이 진을 잃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정학이도 조문객이 많아 바빠지니 그제야 좀 정신이 든 듯했고요. 그렇게 조문객들로 한창 붐비던 빈소는 자정을 넘어서야 조용해졌고 저는 여전히 영정 앞을 지키고 있는 정학이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정학이 아버지를 향해 다짐 같은 약속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학이 아버지, 우리 그때 이야기를 많이 못했죠? 정학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물에 빠진 지 친구 구하려다 어린 나이에 야속하게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정학이가 우리 진우를 참 쏙 빼닮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놀랐던지. 심지어 같은 학교, 법대생인 것까지 꼭 닮았다니까요. 물론 꼭 그래서는 아닌데 정학이가 워낙 성실하고 착하고 저희에게도 잘해서 저흰 정학이 친아들처럼 생각해요. 제 딸아이도 봐요. 지 동생이라며 만사제 지고 온 거 보셨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저 세상에서 편하게 아프지 말고 정학이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정학인 제가 꼭 훌륭한 법조인으로 만들겠습니다. 등록금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빚을 내서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제 아들이라 여기고 잘 챙기고 보살펴 주겠다고. 대신 정학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 진우 만나면 꼭 잘 챙겨주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학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몇 번이고 감사하다 말했어요. 저는 가족끼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며 말없이 정학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남편 역시 정학이의 손을 꼭 잡고 한 번도 남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언제든 의지하라고 말을 해줬고요. 장례가 끝나고 우린 정학이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소대로 밥을 해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학인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후 저희에게 편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둘이 머리를 맞대고 편지를 열어보았고요. 생판 남인 저에게 처음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덕에 아버지와도 잘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한결 마음 편히 눈을 감으셨어요.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두 분이 있어 무섭지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절 아들처럼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두 분을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며 부모님처럼 따르고 모셔도 될까요? 혹시나 거절당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로 써봅니다. 박정학 올림. 편지를 읽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저와 남편은 몰래 눈물을 훔치며 편지를 소중히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하늘에서 진우가 우리를 위해 맺어준 인연이라며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우연이 겹치고 겹쳐 인연이 될 수 없다면서요. 저희는 정학이가 편지로 썼던 것처럼 깨끗한 종이에 마음을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 그렇게 우린 정말 가족이 되었고 세상에 다시 없을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었습니다. 부모 자식 인연이 어디 꼭 자기 배 아파서 낳아야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너를 보며 마음 아파하고 또 응원하고 걱정한 시간 전부가 지금 생각하면 기나긴 상고였을지도 모르겠구나.
우린 널 이미 아들로 생각하고 있으니 아들이 지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는 건 당연하지 않겠니? 이렇게 용기 내서 편지 줘서 고맙구나. 사랑하고 응원한단다. 내 아들 정아가. 이후 정학인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두 분 고생시키지 않게 사시 같은 건 단번에 통과해버리겠다며 이를 악물고 하루 종일 책에 매달렸죠. 그러면서도 저와 제 남편에겐 또 아주 각별해서 우리의 생일이나 어버이날은 꼼꼼하게 잘 챙겼어요. 하루는 제가 그날도 밤새 공부를 하는 정학이를 위해 야식을 챙겨 들어갔는데 서랍에서 갑자기 선물을 꺼내 주더라고요. 오늘이 제 생일인 걸 알고 있다면서 말이죠. 조심스럽게 선물을 열어보니 안엔 도톰하고 푹신한 머플러가 있는데 어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기관지가 약해 겨울이면 늘 감기를 달고 사는데 그걸 기억하고 사온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같이 산 세월이 세월이다 보니 이런 행사 같은 건 저희 부부끼리도 가끔 까먹고 지나가는데 그게 어찌나 예쁘고 고맙던지 아까워서 몇 번 하지도 않고 장롱에 넣어두니 정아기가 그러더군요. 엄마, 저 사시 패스하고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사드릴 테니까 아끼지 말고 쓰세요. 네? 겨울에 감기 자주 걸려서 사드린 건데 안 쓰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많이 써주셔야 저도 좋고 뿌듯해요. 늘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어찌나 다 예쁘고 고맙던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였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정학이를 위해 정학이가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내주기로 하고 몰래 수납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정학인 아무리 그래도 등록금까진 너무 큰 신세를 진다며 거부했지만 남편의 말 한마디에 정학이의 말이 쏙 들어갔답니다.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기로 했고 우리가 널 아들로 여기기로 했으니 어엿한 부모 자식 아닌데 신세를 진다는 말이 어딨어? 아니면 넌 우릴 진짜 부모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냐? 정아가 이런 건 진짜 전부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가 자식에게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네가 잘 돼서 우리한테 더 잘하면 우린 그걸로 만족한단다. 우리가 말년에 무슨 욕심이 있겠어. 그저 너 잘 되는 걸 보고 싶을 뿐 더 바라는 거 없다. 서운하단 남편의 말을 정학이가 이길 재간이 있을 턱이 없었어요. 정학인 열심히 공부해 꼭 두 분 말처럼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약속한 뒤 공부에 더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성과를 거둬 마침내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학이가 한 번의 사실을 패스한 거였죠. 아이고 정아가 이 예빈 네가 이렇게 해낼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이놈아. 세상에 그간 얼마나 고생을 했어. 잘 됐다. 잘 돼서 정아가. 노력은 결코 배신을 하지 않는다더니 우린 정아기를 축하하며 하숙집 학생들과 모두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갖가지 음식을 차리고 고기도 굽고 모두가 모여 정아기를 축하하고 밤새 술도 마셨죠. 정말이지 감회가 벅찼습니다. 그 어렵다는 시험을 기어코 한 번에 통과한 정아기가 참 대견하고 뿌듯하고 어찌나 기쁘던지 밤늦도록 사람들과 축하해도 지치질 않았죠. 다음날 괜찮다며 뻗대는 정아기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 새 양복을 맞추고 가방과 신발을 사고 잘 차려입은 정아기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죠. 죽은 진우에게 못해줬던 것들을 해주며 우리 부부는 한을 풀었습니다. 진우도 이런 우리를 보며 만족할 거라고, 그리고 이젠 정학이 엄마 아빠가 되어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도 했고요. 이후 정학인 돈을 벌어 우리에게 효도하겠다며 로펌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들어간 곳이 워낙 크고 유명한 곳이라 하숙집과는 좀 멀었는데 정학인 이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살겠다고 말해주더군요. 아무래도 같이 살아야 더 효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말이죠. 그 말 그대로 정학인 로펌에 다니며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저희를 늘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동료들은 어땠는지 소소한 이야기라며 저희를 즐겁게 해주었죠.
처음 사건을 맡아 승소했을 땐 정말이지 다들 얼마나 기뻐했던지 참관을 할 수 있는 재판이라 해서 슬쩍 신청해서 들어가 봤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저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다 외치고 싶을 만큼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정학인 변호사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세월이 지나서인지 재개발 붐이 일어나 하숙집은 재개발로 철거가 되었지만 이제 저도 남편도 나이가 많아 힘이 들기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이 하나 있다면 남편에게 병증이 하나 있어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정도였죠. 그런데 그 고생하고 다 늙어 이젠 평화롭게 아들, 딸 효도받으며 잘 살 줄 알았던 우리에게 그런 불행이 닥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불행은 제가 아닌 남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소 당뇨 망막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병원의 권유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당뇨 망막증이라고 하면 실명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남편은 불안해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병원에서 망막 박리가 오면 재수술을 하면 되고 혹시나 출혈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했는데 그만 남편의 눈이 실명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남편은 당황했고 저희 부부는 곧장 병원에 항의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없었지 않느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이죠. 선생님, 분명 저희에겐 이런 이야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시력 향상이 크진 않겠지만 해볼만 하다고. 그냥 혹시라도 망막 박리가 오면 재수술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차라리 수술 전으로 돌려주세요. 다 늙은 제가 이제 어떻게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세상에 적응을 하겠습니까? 그냥 다시 되돌려만 주세요. 제발 선생님. 그러자 병원은 수술 과정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며 저희의 항의를 묵살했어요. 본래 당뇨 망막증이 열에 한둘은 실명을 한다며 안타깝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요. 남편과 제가 선생님을 붙잡고 호소도 하고 매달려도 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어찌나 억울하고 분하던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병원에서 실명할 위험이 크다고 말을 해줬더라면 수술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내 남편이 좀 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결국 저는 남편을 병원에 두고 여러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안 그래도 바쁜 정학이가 혹시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걱정만 늘 것 같다 비밀로 하고요. 하지만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며 사건 수임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병원이 워낙 크고 유명한 곳이기도 해서 사건을 맡고 싶지 않은 듯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 이대로 병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내 남편만 억울하게 이렇게 끝나는 걸까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정학이가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 이런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어쩐지 계속 연락도 잘 안 되고 아버지 병원도 안 가르쳐 주신다 했더니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찾아가신 변호사 중 하나가 제 동기라 저한테 말을 안 해줬으면 저도 모르고 있을 뻔했잖아요. 정학인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이 이 사건을 맡겠다고 말하곤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한 일이었는데 정학이가 화내는 걸 보니 어찌나 미안하고 또 든든하던지. 정학인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저희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허투루 듣지 않고 모두 기록했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핀 뒤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병원이 수술 과정에 잘못이 없을지 몰라도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를 제기해서 증거를 찾아내겠다면서요. 정학인 열심히 재판을 준비하며 이젠 앞이 보이지 않는 남편을 열심히도 챙겼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우울증이 와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정학인 남편의 휠체어를 밀어 산책을 시켜주었죠. 처음엔 그마저도 싫다며 나가지 않겠다던 남편은 그런 정학의 정성에 이끌려 조금씩 산책을 즐기게 되었고 우울증이 많이 호전되었답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찌나 알뜰살뜰 챙기고 돌보는지
생각해보니 정학이에게 해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 미안하고 또 너무 고마웠어요. 물론 정학인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요.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학인 병원 측이 남편이 계속 치료를 받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임을 인지했음에도 남편의 병증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설명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수술 동의서를 제출하며 여기 적힌 일반적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이 있는 근거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병원은 당뇨 망막증이 본래 실명의 위험이 있고 수술이나 시술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다행히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판사는 결국 저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고 우린 그렇게 정학이 덕에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병원이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 너무나 기뻐 저도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다시 시력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병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법이 그렇게 인정하고 벌을 내렸다는 게 그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이후 남편은 정학이의 도움을 받아 앞이 보이지 않는 생활에 하나둘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정학인 바쁜 중에도 매일같이 집에 들러 남편의 곁에 있었고 바쁘지 않은 주말이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런 정학이 덕분에 남편은 완전히 우울증을 극복했어요. 가끔은 제가 다른 일로 바빠 여행에 함께하지 못하면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오는데 어찌나 질투가 나던지 정학이가 남편을 데리고 여행을 갈 때마다 주의를 설명하는 걸 보면 가끔은 남편이 부러울 지경이었답니다. 아버지, 저기 앞에 그때 여름방학 때 같이 올라갔던 산이 보여요. 그때 힘들다고 제가 케이블카 타고 가자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 맞아. 그랬었지. 그때 네가 산에 올라가다 지쳐서 중간에 내려가자고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그렇게 졸랐었지. 그때가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는구나. 그렇게 저희 부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정과 마음으로 새로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학인 최근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는데요. 정학이가 로펌에서 만난 동료 변호사와 곧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얼마 전에 데리고 와 인사까지 시켰는데 어찌나 참하고 예쁘던지 남편은 정학이가 결혼하게 되면 분갈할 테니 그게 서운했는지 조금 툴툴거렸지만 정학이의 말에 불만이 쏙 들어갔습니다. 정학이가 그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이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두 분이 비록 저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분이고 친부모님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혹시 제 말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제가 입은 은혜를 갚아야 하고 두 분을 모시면서 효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도리이기도 하고요. 전 좋은 아가씨를 놓치는 게 아니냐, 우린 우리끼리도 잘 살 수 있다 걱정했지만 전부 기우였어요. 그 아가씨가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다며 자신도 딸처럼 여겨달라며 말해줬거든요. 졸지에 딸이 하나 더 생겨 얼떨떨하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답니다. 남편도 은근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고요. 하긴 생각해보면 사실 저희 하숙집을 거쳐간 학생들 모두가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간이 너무 흘러 하숙집이 철거되고 사라졌는데도 아직도 명절 때마다 안부 전화가 오고 선물을 보내오는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면 뭐겠어요? 다들 이제 학생이 아니고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세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건 여전히 있나 봅니다. 그래도 제가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구나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끈끈한 정과 선의가 사람들을 이어주고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새로운 아들을 얻었고 이제 딸까지 생겼으니 하늘에서 우리 진우도 기뻐하고 있겠죠? 어쩌면 이게 전부
진우가 맺어준 인연이 아닌가 싶네요. 요즘 흉흉하고 각박한 뉴스가 넘쳐나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만나는 세상이다 싶기도 하고요. 인과응보, 불교에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도 주위의 어려움을 모쪼록 외면하지 마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